때마침 4월에 임대기가 끝나자 보슈 부부가 부하 소니에르가를 떠나서 구트도르가의 이 큰 아파트 관리실로 옮겨와 있었다. 어쨌든 그건 참 큰 행운이라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관리인도 없는 새 거리의 구멍 같은 집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제르베즈에게는 다시 짓궂은 인간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물이 좀 튄다느니 밤에 너무 요란하게 문을 닫는다느니 하며 입시름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큰 걱정이었다. 관리인들이란 그렇게도 성가신 존재였다. 그러나 보슈 부부와 함께라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한 식구처럼. 가게를 얻는 날 쿠포 부부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러 왔을 때 제르베즈는 큰 현관빛을 지나면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작은 도시처럼 계단과 복도가 큰 길처럼 길게 뻗어 있고 서로 교차하고 있는 이 큰 건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창문에서나 누더기를 볕에 말리고 있는 회색의 외벽, 광장처럼 포석이 움푹 내려앉은 그늘진 앞마당 벽에서 새나오는 작업실의 소음, 그것들을 접하고 보니 그녀는 너무 동요되어 마침내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에 실패하여 굶주림과의 격심한 싸움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도 느꼈다. 자물쇠장이의 쇠망치나 단목세공사의 대패가 1층 작업장에서 내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자기가 진동하는 기계의 한복판으로 몸을 던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나 대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염색하는 집 현관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옅은 사과빛을 띠었다. 그녀는 쌩긋이 웃으면서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이 빛깔에서 미래 행복을 점치기도 했다. 집주인과의 면담은 보슈 부부의 거처에서 이루어졌다. 집주인 마레스코는 폐거리에서 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은 백만장자라고 했다. 그는 55살에 건장하고 광대뼈가 뛰어나온 사람으로 항상 훈장을 달고 다녔으며 노동자 출신다운 자신의 큰 손을 자랑 삼아 내보이곤 했다. 그는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식칼이나 가위를 한데 모은 다음 갈아주는 것이 하나의 취미였다. 그는 집세를 받을 때면 침침한 관리실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몇 시간이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근처 사람들은 그를 거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말했다. 그는 집세에 관한 모든 사무를 그곳에서 처리했다. 쿠포 부부가 들어갔을 때 그는 보슈 아주머니의 기름기가 묻은 탁자 앞에서 A 계단의 3층에 사는 재봉집 여자가 불쾌한 말투로 집세를 낼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관리인으로부터 듣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그는 함석 직공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노동자를 좋아했다. 예전엔 자기도 무척 고생을 했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야말로 모든 것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 반년치에 250프랑을 계산하여 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자신의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훈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보슈 부부의 태도에 약간 거북해졌다.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들은 집주인 앞에서는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며 굽신거리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실행에 옮겼다. 보슈 아주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가서 수도 앞에서 꼭지를 한껏 틀어놓고 바닥을 물 구덩이로 만들어 휘젓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냈다. 그런 다음 스커트를 단정히 고쳐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건물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창이라는 창은 죄다 둘러보면서 앞마당을 가로질러 돌아왔다. 그녀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자기에게 어떠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한 몸짓을 해보였다. 지금 그녀는 300명의 세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보슈가 다시 3층 재봉집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의견은 그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무를 침해당한 관리인답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체납된 집세를 계산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관리 업무가 문란해질지도 모른다는 투로 위험을 보이면서 체납된 집세를 계산했다. 마레스코는 쫓아내자는 의견에는 찬성했으나 다음 분기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을 갑자기 거리로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 주인의 호주머니에는 한 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가볍게 몸을 떨며 어떤 재난으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할 때는 자기도 거리로 내쫓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몸을 떨었다. 연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관리실은 지저분한 가구들 때문에 어수선하고 습기가 많았으며 비치는 햇빛도 회색이었다. 창문 앞에는 뒤집혀진 프로코트가 재봉사의 작업대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보슈 부부의 볼린느라는 4살배기 빨강 머리는 바닥에 앉아 송아지 고기 졸이는 것을 얌전히 바라보면서 냄비에서 풍겨오는 강한 요리 냄새에 황홀해하고 있었다. 마레스코가 또다시 쿠퍼에게 악수를 청하자 쿠퍼는 가게 수리 얘기를 꺼내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집주인의 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집주인은 화를 버럭 내며 약속 같은 것은 한 일이 없고 또한 가게로 빌려줄 경우 수리 같은 것을 해주는 사람은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쿠퍼 부부와 보슈를 데리고 그 장소를 보러 가는 데는 동의했다. 영세한 자파상은 그나마 선반과 카운터를 가져가 버렸다. 가게는 동그랗고 컴컴한 천장과 금이 간 단벽을 드러낸 채 낡아빠진 누런 벽지 조각을 매달고 있었다. 말소리가 마구 울리는 텅 빈 가게에서는 떠들썩한 입씨름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레스코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꾸며달라고 하지만 집주인 편에서는 황금으로 꾸며줄 도리가 없으므로 가게를 꾸미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 다음 폐가에 있는 자기 주택에는 2만 프랑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르베즈는 여자 특유의 끈기로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듯한 이론을 늘어놓았다. 주택이라면 벽지를 발라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가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가? 그녀는 천장을 칠하는 것과 벽지를 바르는 것만은 주인이 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보슈는 냉담하고 태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또한 말없이 돌아다니며 호봉을 바라보곤 했다. 쿠퍼가 아무리 눈짓을 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집 주인에 대한 자신의 위대한 영향력을 남용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웃음을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마레스코는 매우 화를 내며 할 수 없이 돈을 빼앗긴 구두쇠가 경련을 일으키듯 10손가락을 펴며 제르베즈에게 절반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천장을 칠하고 벽지를 발라주기로 양보했다. 그런 다음 그 이상은 어떠한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다. 쿠퍼 부부만 남게 되자 보슈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때? 멋지게 해냈지? 내가 없었더라면 벽지도 천장도 얻지 못했을 거 아닌가. 집주인이 나에게 눈짓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묻기에 내가 미소를 지어 보였더니 그것을 보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렸나? 그러고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이 건물의 진짜 지배자는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은밀히 털어놓았다. 즉 퇴거 대상자를 자신이 결정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집을 빌려주기도 하며
집세를 받으면 장롱 속에 2주일은 보관해 둔다고 말했다. 그날 밤 쿠포 부부는 보슈 부부에게 사례로 포도주 2병을 보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선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 월요일에는 일꾼들이 와서 가게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가게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벽지를 고르는 일이 특히 힘들었다. 제르베즈는 벽을 밝고 화사하게 꾸미기 위해 회색 바탕에 푸른 꽃무늬 벽지를 사고 싶었다. 보슈가 그녀를 지물전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거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 주인으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15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지물전에서 1시간이나 소비했다. 제르베즈는 다른 종이는 너무 질이 나쁘다면서 18수짜리에 매우 품위가 있어 보이는 인화 무늬의 벽지를 탐냈다. 결국 관리인 보슈가 양보를 하여 자기가 어떻게 꾸며 보겠으며 할 수 없으면 한 두루마리를 더 달아놓으면 될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제르베즈는 폴린느에게 줄 과자를 샀다. 그녀는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사를 차렸다. 나흘 안에 가게 꾸미는 일을 모두 마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일을 마치는데 3주일이나 걸렸다. 처음에는 페인트 된 곳을 잿물로 닦아내기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에 칠해놓은 붉은 보랏빛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므로 제르베즈는 가게 앞머리 전부를 노란 줄이 간 밝은 청색으로 새로 칠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때까지 여전히 놀고 있던 쿠포는 아침부터 가게에 나가서 일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보슈도 프로코트인지 바지인지 수선하고 있던 것을 그냥 놓아둔 채 일꾼들을 감독하러 왔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뒷짐을 쥔 채 담배를 피우면서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일꾼들이 페인트를 한번 칠할 때마다 침을 튀어가면서 한마디씩 비평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못 하나를 빼는데도 한없이 생각하고 깊은 궁리를 거듭했다. 몸집이 크고 비교적 낙천적인 두 사람의 칠장에는 끊임없이 사다리를 내려와서는 가게 한복판에 우뚝 서서 그 비평에 한몫 끼어 몇 시간씩이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금 자기들이 시작한 일들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도장은 비교적 빨리 끝났다. 그러나 페인트는 언제 칠해질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페인트가 좀처럼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장에는 9시쯤 페인트통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을 한쪽 구석에 놓아둔 채 잠깐 근처를 돌아보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가까운 밀러가로 하다가 만일을 하러 갔음이 분명했다. 또 어느 때는 쿠포가 보슈나 칠장이 혹은 지나가다 들른 친구들은 모두 데리고 한잔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후 시간을 공치고 마는 경우가 있었다. 제르베즈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말았다. 그러나 갑자기 이틀 동안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페인트가 칠해지고 벽지가 발라지고 지저분한 것은 차에 실려 버려졌다. 일꾼들은 사다리 위에서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근처 이웃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노래하기도 하며 반은 장난처럼 일을 끝냈다. 이후 이사가 바로 시작되었다. 제르베즈는 처음에는 일을 마치고 길을 가로질러 돌아올 때면 마치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걸음을 늦추면서 자기 가게를 바라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보면 다른 가게들이 침침하게 한 줄로 늘어선 속에서 자기 가게만이 새롭고 밝은 기운을 띠고 번쩍번쩍 빛나 보였다. 연한 푸른빛 간판에는 엷은 옷 전문 고급 세탁소라는 노란 글자가 커다랗게 씌어 있었다. 쇼 윈도에는 모슬린 커튼을 치고 밑에는 파란 종이를 발라놓아서 세탁물의 흰 빛을 돋보이게 해놓았다. 그 안에는 견본으로 남자 셔츠와 부인용 보님 모자가 철사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으로 칠한 자기 가게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내부도 온통 파란색이었다.
홍파두루식 페르시아 천을 본떠 만든 벽지에는 뇌꽃이 가득히 얽혀있는 선반이 놓여 있었다. 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커다란 작업대에는 두꺼운 커버를 씌우고 그 가장자리에는 푸른색의 큰 나뭇잎 무늬가 있는 삼배볼을 덮어 다리를 가려놓았다. 제르베즈는 골상에 앉아 이 아름답게 정돈된 가게 안에서 새로 마련한 여러 도구를 행복하게 바라보며 만족감으로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나 맨 먼저 시선을 던지게 되는 것은 다리미를 달구는 기계였는데 그것은 주물러 된 난로였다. 난로 주변의 경사진 철판 위에서는 10개의 다리미를 한꺼번에 달굴 수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견습송 여자아이가 갈탄을 너무 많이 넣어 난로가 터지지 않도록 언제나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의 뒷방은 상당히 살기 편한 곳이었다. 쿠퍼 부부는 첫 번째 방에서 잤는데 그것은 부엌 겸 식당이었다. 또한 방 한쪽에 있는 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나나의 침대는 오른쪽 방에 있었다. 큰 방에는 둥근 천장을 통해 햇빛이 스며들었다. 에티엔느는 왼쪽 방에서 더러운 세탁물과 함께 잤다. 거기에는 언제나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벽에서 습기가 스며 나오고 오후 3시쯤에는 벌써 어두워졌다. 이 새로운 가게는 그 근처에 많은 풍파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쿠퍼 부부가 너무 일을 벌여놓고 잘난 체 한다고 비난했다. 사실 그것은 가게 설비를 장만할 때 구제에게서 빌린 500프랑을 모두 써버려서 처음에 계산한 2주일분의 생활비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제르베즈가 개업 첫날 덧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지갑에는 꼭 6프랑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손님이 계속 찾아와서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토요일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2시간 동안이나 종이 쪽지에 계산을 해보았다. 그러고는 쿠퍼를 깨워 눈을 반짝이면서 무리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몇백이나 몇천은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로리의 부인은 구투 도르가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다. 정말이지 바보 같은 내 동생 녀석은 병신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까. 저 절름발이 인연이 재미를 보고 다니니 말이야. 그런 것이 그녀에게는 어울린다니까. 로리의 부부는 제르베즈와 완전히 등을 지고 말았다. 우선 가게를 수리할 때부터 그들은 크게 화를 냈다. 멀리서 페인트 직공의 모습만 봐도 반대쪽 보도로 걸어갔으며 이를 갈면서 방으로 올라갔다. 저 빈털터리가 파랗게 칠한 멋진 가게를 가지다니 말이 되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튿날에는 견습공 계집애가 세탁물용 풀을 막 내버리려 할 때 마침 로리의 부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올케가 고용인을 시켜 자기에게 창피를 주었다고 몰아세웠다. 이런 이유로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다. 가끔 마주칠 때도 무서운 눈길로 서로 흘겨볼 뿐이었다. 어련하시려고 저 집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대장장이에게서 우려낸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분들이더군. 애비가 교수대 신세를 안 지겠다고 제 손으로 목을 찌른 위인이거든. 말하자면 이런 일에는 어떤 더러운 속셈이 있는 법이라고. 그녀는 제르베즈가 구제와 함께 잤다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퍼뜨렸는데 어느 날 밤 2사람이 가로수길 벤치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올케의 남자 관계나 그녀가 누리는 쾌락을 생각할 때 그녀는 정절을 지키며 사는 못난 여자라는 것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날마다 그녀의 마음속의 외침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 병신년에게 남자들이 반하다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 나 같은 여자에게도 반하는 남자가 있을까? 그리고 이웃 여자들과 끝없는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이지 결혼식 날도 그녀는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었다.
그녀는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냄새를 맡아 알고 있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절름발이 인연이 부드럽게 얼굴을 꾸미고 있었으므로 그녀와 남편은 쿠퍼를 위하여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아이의 세례에는 적잖이 돈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저 절름발 인연이 다 죽어가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거만한 여자도 뻔뻔스런 여자도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도 좋아하지 않았다. 만약 나나나 대부나 대모를 만나러 온다면 언제나 기꺼이 맞이해 줄 것이다. 딸이 그 어미의 죄를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쿠퍼에게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내라면 누구나 그런 여편네는 물통 속에 쳐놓고 두서너 번 걷어차 주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일이기도 하나 결국 자신의 집안 사람이 존경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요구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만약 로리에가 마누라인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걸 목격했다면 자신은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녀의 배에는 큰 가위가 꽂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엄격한 재판관인 보슈 부부는 로리의 부부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야 로리의 부부는 온화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며 귀중한 하루를 꼬박 일을 하고 집세도 어김없이 치렀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질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지독한 구두쇠로 누가 찾아오면 한 잔의 포도주도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술병을 숨기는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그다지 대견한 인간들은 아닌 것이다. 어느 날 제르베즈가 보슈 부부에게 탄산수를 탄 카시스 술을 대접하느라 관리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로리의 부인이 지나가면서 셀 쪽에서 관리실 입구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이때부터 보슈 아주머니는 토요일날 계단과 복도를 청소할 때 로리의 부부의 방문 앞 쓰레기는 남겨두었다. 빌어먹을 절름발이년이 저 식충이 같은 관리인 부부에게 배가 터지도록 처먹이고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모두 같은 인간들이야. 하지만 날 깔보게 그냥 두지는 않을 거야. 집주인에게 말해서 혼을 내줄 테니까. 어제도 그 엉큼한 놈이 고드렁 부인의 스커트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지. 그 나이에 게다가 자식이 반다스나 되는 여편네를 노리고 있다니 그런 잡놈이 어디 있다. 한 번만 더 치사한 짓을 하면 보슈 아주머니한테 일러서 영감을 두들겨 패주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조금은 웃음거리가 되겠지. 쿠퍼 어머니는 여전히 쿠퍼와 로리의 집을 방문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리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붙잡을 시간을 골라서 나타나곤 했다. 그러고는 하룻밤은 딸의 이야기를, 하룻밤은 며느리 이야기를 즐거운 듯이 들었다. 르라는 당분간 쿠프의 집에는 들르지 않았다. 애인의 코를 면도날로 자른 알제리아 보병대의 이야기로 절름발이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군인 편을 들어 이유는 뚜렷이 말하지 않는 채 면도날로 코를 자른 것은 매우 정열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름발이가 거의 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로리의 부인은 암소꼬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르라는 몹시 마음이 상했다. 그렇다. 지금은 보슈 부부도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암소꼬리라 부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제르베즈는 가게 문 앞에서 침착하게 웃으면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녀는 보도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인으로서의 긍지를 느꼈으며 단 1분 동안 다리미질을 하더라도 틈만 있으면 문 앞에 나와서는 거리를 향해 미소를 보내는 것이 한없는 기쁨이었다. 구트 도르가는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붉은 일대를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금발을 휘날리며 목을 늘려
좌우의 끝과 끝의 통행임과 건물과 보도와 하늘을 휘둘러 보았다. 왼편으로는 조용하고 인기척이 드문 구투 도르가가 먼 교회까지 뻗어 있었고 문간에는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오른편 푸아소니에르가에서는 마차의 소음과 사방에서 밀려와서 이 한 구석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제르베즈는 울퉁불퉁한 보도의 구멍 때문에 운송마차가 덜컹거리고 여기저기 경사가 급한 자갈길 때문에 차단된 좁은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수없이 밀어닥치는 광경을 좋아했다. 가게 앞을 흐르는 폭 3미터의 도랑은 그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서 가끔은 이 거대한 개울이 깨끗해지기를 바랐다. 말하자면 그녀는 살아있는 것처럼 기묘한 이 큰 개울물을 이 집의 염색장이가 가장 부드러운 애정으로 시커먼 진흙 한가운데서 채색하는 것을 꿈꾸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상점들의 흥미를 가졌다. 큰 건과물 상에서는 오리 촘촘한 망으로 건과물을 덮어 진열해 두고 있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잡화점에서는 다리와 팔을 활짝 편 모양으로 푸른 작업법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가벼운 바람에 하늘 그리는 그 모습이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과일전과 내장을 파는 상점의 카운터 모퉁이에는 순하고 침착한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웃의 숯가게 주인인 비구르 부인이 인사를 하자 그녀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몸집이 작고 뚱뚱한 여자로 검은 얼굴에 눈이 반짝였는데 가게 앞에 등을 기댄 채 남자들과 킬킬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검붉은 천에 장작을 그려 간판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시골의 운막을 연상시키는 가게였다. 또 다른 이웃인 퀴도르즈 모녀는 우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열장은 먼지가 묻어 지저분했고 입구는 닫힌 채였으며 거기에 붉은색으로 칠을 한 함석 제품의 조그만 우산 2개가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언제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면에 위치한 커다란 흰 담벼락을 곁눈질해 보았다. 그곳에는 창이 하나도 없는 커다란 마차 출입문이 뚫려 있어서 그 대문을 통해 짐차와 이륜마차가 채를 공중으로 뻗치고 있는 혼란한 앞마당에 화덕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벽에는 제철 공장이라는 큰 글씨가 씌어 있었고 거기에는 말꿈 모양이 테두리처럼 가장자리를 꾸미고 있었다. 하루 종일 철침 위에서 쇠망치 소리가 울리고 번쩍이는 불꽃이 이따금 침침한 앞마당의 한쪽 구석을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담벼락 끝, 말하자면 고철상과 감자 튀김집 사이에는 조그마한 시계점이 있었다. 프로코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가느다란 연장들을 가지고 작업대 밖에서 쉬지 않고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작업대의 유리판 밑에는 아주 미세한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쪽에는 2서너5나 되는 조그마한 비둘기 시계의 시계추가 큰 길의 어두운 가난과 제철 공장의 박자를 맞춘 음향 사이에서 똑딱 소리를 맞추며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제르베즈를 매우 귀여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물론 안 듣는 곳에서는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커다란 눈과 그 눈만한 크기의 입과 새하얀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모두 다 인정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금발의 미인이었던 것이다. 다리만 절지 않았다면 미인의 대열에도 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28살이었으며 벌써 살이 붓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얼굴에는 살이 붓고 느긋한 동작이 보기 좋았다. 그녀는 이따금 의자에 걸터 앉아서 다리미가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서 흐뭇하게 식사를 한 기쁨을 만면에 내보이며 어슴푸레한 미소를 띤 채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식도락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보기 흉한 결점은 아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만한 수입이 있는데도 감자 껍질이나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 일이 많을 때면 덧문을 닫고 자기 혼자 며칠씩 밤을 새우며 언제나 고객을 위해서는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힘껏 일하다 보니 그만큼 많이 먹게 된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말처럼 그녀는 운이 좋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녀는 마디니에, 노처녀 르망주, 보슈 부부 등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세탁했다. 그녀는 옛 주인 포코니의 부인에게서 포브르 푸아소니에르가에 살고 있는 파리 귀부인들까지 고객으로 빼앗았다. 가게를 연 지 보름이 되자 그녀는 벌써 두 사람의 여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피트와 부인과 이 건물의 7층에 살고 있는 키가 큰 클레망스라는 키다리 처녀를 여공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거지 엉덩이처럼 보기 흉한 사팔뜨기 견습공 오기스틴이라는 계집애를 합해서 세 사람의 고용인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다른 여자였다면 이런 예기치 못했던 행운에 정신을 잃고 말았으리라. 그녀가 일주일을 꼬박 일한 후에 월요일에 조금 잘 먹는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도 꼭 필요한 것뿐이었다. 만약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위장을 즐겁게 해줄 만한 맛있는 것들로 뱃속을 가득히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복을 다림질할 때 허리가 휘어서 꼿꼿하게 서 있지를 못할 것이다. 일찍이 제르베즈가 이처럼 상냥했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양처럼 선량했고 빵처럼 부드러웠다. 보복하는 기분으로 암소꼴이라고 했던 로리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했다. 충분히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배부른 기분에서 얼마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관대히 처리하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야만인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서로 용서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녀는 자기의 친절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단지 심보가 그리 나쁘지 않을 뿐이며 친절이라 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모두 실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활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까? 그녀는 옛날에 자신이 꿈꿨던 것, 즉 일하고 빵을 먹고 자신의 집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남편에게 매를 맞지 않고 자기의 침대에서 죽고 싶다는 희망을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희망은 이루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라던 것 이상으로 얻었다. 자기의 침대에서 죽는 것은 될 수만 있다면 연기하고 싶다고 그녀는 농담 삼아 덧붙였다. 제르베즈는 쿠포에게 특히 다정하게 대했다. 절대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흉을 보거나 불평을 하는 일은 없었다. 쿠포도 결국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었다. 그때 그의 일자리는 파리의 반대편 끝에 있었는데 그녀는 아침마다 점심값, 술값, 담배값으로 40수를 주었다. 그러나 여세 동안 이틀은 도중에 친구들과 어울려 40수를 몽땅 술 마시는 데 써버리고는 거짓말을 꾸며대고 점심을 먹으러 왔다. 한 번은 멀리 가지도 않고 샤펠 성문에 있는 카피생에서 메보트와 그 밖의 친구들과 어울려 달팽이 요리와 불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인 고급 요리를 먹었다. 그리고 40수로는 부족해서 급사를 시켜 아내에게 쪽지를 보내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했다. 아내는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남편이 때때로 좀 즐긴다고 해서 나쁠 게 있나? 집안을 원만히 꾸려나가려면 남편의 고삐를 좀 늦출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걸핏하면 한두 마디로 주먹다짐을 하는 판이니 모든 것을 양해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현재 쿠포의 다리가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었고 유혹을 받으면 못난 녀석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것은 그다지 심각한 일도 아니었다. 얼큰이 취해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한두 시간만 자고 나면 술이 완전히 깼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지내는 동안 무더운 여름이 왔다. 일에 쫓기고 있던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제르베즈는 손수 난로에 갈탄을 넣었다. 난로 주위에 놓인 10개의 다리미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달궈졌다. 햇볕은 이 시각에 가게 앞에 수직으로 내리쬐고 포도는 강렬한 반사를 일으켜 그 큼직한 반사가 상점 천정에서 번쩍이며 춤추고 있었다. 이 광선은 선방과 진열장 벽지의 반사로 푸른 빛을 띠면서 비단을 통해 비춰진 햇빛처럼 눈부신 빛을 작업대 위로 내쏟고 있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이 더웠다. 큰 길가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으나 바람은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았다. 위쪽에 철사줄에 걸려있는 세탁물은 김을 무럭무럭 내면서 45분도 채 안 되어 말라버려 나무 부스러기처럼 굳어 있었다. 조금 전부터 이 무거운 무더위 속에서는 심각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다리미만이 옥양목 커버를 씌운 담요에 흡수되는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쩜 이렇게도 더울까? 오늘은 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아 슈미즈 따위는 벗어버리고 싶군. 그녀는 풀그릇 앞에 앉아 바쁘게 세탁물에 풀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다. 하얀 패티코트를 입은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린 블라우스를 어깨에서 미끄러뜨리고 팔이며 목덜미를 그대로 드러내어 온 몸을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헝클어진 금발의 작은 다발은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우윳빛 물에 모자, 남자들의 셔츠, 가슴 장식, 패티코트, 여자용 속바지 장식 등을 담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통 속에서 주물러 풀을 먹이지 않는 셔츠와 바지 위에 물 묻은 손을 훔치고 세탁물을 둘둘 말아 네모난 바구니에 넣었다. 이 바구니는 당신 몫이에요, 피트와 부인. 그녀는 계속했다. 서둘러 주세요. 금방 말라버리니까요. 1시간만 지나면 다시 해야 해요. 피트와 부인은 45살의 깡마르고 몸집이 작은 여자로 낡은 갈색 윗도리의 단추를 모두 채우고 있었는데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랴. 누렇게 퇴색한 초록빛 리본이 달린 검은색 보닝 모자조차도 벗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높은 작업대 앞에 어색하게 서서 두 팔꿈치를 허공에 띄우고 꼭두각시 같은 동작으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제르베즈가 외쳤다. 어머, 안 돼요, 클레망스 양. 블라우스를 제대로 입도록 해요. 난 난잡한 것은 질색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 봐요. 벌써 남자가 3사람이나 서 있잖아요. 키다리 클레망스는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바보 같은 할멈이라고 욕했다. 그녀는 너무 답답했으므로 좀 편하게 입고 싶었다. 그녀는 유난히 더위를 타는 체질이었다. 게다가 보이다니 무엇이 보인다는 말인가. 그녀는 팔을 올렸다. 처녀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젖가슴은 슈미지를 찌들듯이 팽팽히 부풀어 있었고 어깨는 짤막한 소매를 당겨 올렸다. 클레망스는 30살도 채 안 됐지만 뼈골이 텅 빌 정도로 방탕에 젖어 있었다. 향락에 몸을 내맡긴 다음 날이면 머리에도 뱃속에도 넝마가 가득 찬 것 같아서 땅을 밟아도 감각이 없었고 일을 하면서도 졸기만 했다. 그래도 그녀는 쫓겨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만큼 말쑥하게 남자 셔츠를 다림질할 수 있는 여공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셔츠 다리는 솜씨는 정말 특별했다. 무슨 장견이에요. 물어 뜯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프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녀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클레망스, 블라우스를 입어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피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옳아요. 그런 옷차림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니까. 키다리 클레망스는 투덜대면서 블라우스를 입었다.
공연한 짓이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유방 따위가 보일 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옆에서 평평한 헝겊이나 양말이나 손수건 등을 다리고 있는 견습공 사팔뜨기 오기스틴에게 그 분풀이를 했다. 그녀는 견습공을 밀치고 발꿈치로 쿡 쳤다. 그러나 오기스틴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평소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의 삐뚤어진 심술로 몰래 클레망스의 옷 등 쪽에 침을 뱉어서 안가품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르베즈는 정성 들여 보슈 아주머니의 모자를 매만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끓인 풀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모자 바닥을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작은 다리미로 다리고 있었다. 그때 광 대표가 튀어나오고 붉은 점이 있는 부인이 물에 젖은 스커트를 입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구트도르가의 공동 세탁장에서 세 사람의 여공을 고용하고 있는 세탁집 안주인이었다. 너무 빨리 오셨군요, 비자르 부인. 저녁에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 오면 일에 방해가 돼요. 제르베즈가 외쳤다. 그러나 그 세탁집 안주인이 오늘은 일거리가 없다고 울상을 지었으므로 그녀는 곧 더러운 빨랫감을 내주리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에티엔느가 자고 있는 왼쪽 방에서 빨래 뭉치를 여러 개 가지고 나와서는 가게 안쪽 바닥에 쌓아 올렸다. 특별히 지저분한 것을 골라내는데 좋기 반 시간은 걸렸다. 제르베즈는 남자의 셔츠와 여자의 슈미즈, 손수건, 양말, 행주 따위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새 손님의 물건에는 표시를 하느라고 붉은 실로 십자가를 새겼다. 더운 기온 속에 흐트러 놓은 더러운 빨랫감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다. 아, 냄새 한번 지독하군. 클레망스는 코를 틀어 막으면서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깨끗하다면 그걸 우리 집에 왜 가져오겠어. 자기 고유한 냄새로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지. 슈미즈 14장까지 샜지요, 비자르 부인? 15, 16, 17. 그녀는 큰 소리로 새 나갔다. 더러운 것에는 익숙해졌으므로 조금도 불쾌하지는 않았다. 때에 저러 누렇게 된 셔츠나 접시를 닦은 물이나 기름에 굳어진 행주보다 땀에 절어 부패되어가는 양말 속으로 그녀는 붉은 팔을 들이밀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세탁물에서 강한 악취가 풍겨도 그녀는 태어나기만 했다. 의자 끝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느긋한 몸짓으로 손을 좌우로 뻗고 있는 그녀는 마치 사람의 냄새에 취한 듯이 어렴풋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조차 글썽이고 있었다. 보통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이런 침체된 듯한 태도는 아마도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하는 헌 속옷들의 냄새에 숨이 막혔기 때문인 듯했다. 완전히 우준빛이 배어 뭐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린 어린애 벤의 옷을 마침 그녀가 흔들고 있는데 쿠퍼가 들어왔다. 빌어먹을 지독한 떼약볕인걸. 머릿속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군. 그는 중얼거렸다. 함석직공은 작업대에 기대며 몸을 가누었다. 그가 이처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태까지는 얼큰해서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번에는 눈두덩까지 얻어맞고 돌아왔다. 친구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이다. 벌써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고수머리에는 술집의 어느 수상적인 구석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는지 거미줄이 목덜미와 머리에 엉켜 있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재미있는 남자였다. 얼굴은 약간 초췌하여 늙은 티가 나고 아래턱이 좀 튀어나오기는 했으나 언제나 명랑하고 게다가 피부는 아직도 부드러워서 공작 부인이라도 반할 정도였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그는 제르베즈에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피에르 셀르피라고 당신도 잘 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녀석 말이야. 그 녀석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우리한테 한턱을 낸다는 거야. 아니 거지 같은 떼약볕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큰 길에서는 누구나 병자처럼 축 늘어져 비틀거리고 있다니까.
거리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쿠포의 말에 기다릴 클레망스가 웃었으므로 쿠포도 아주 좋아라고 짓거려댔다. 그는 외쳤다. 어때 저 주종뱅이들. 저것들은 희극 배우야. 그러나 그건 녀석들 탓이 아니지. 모두가 햇님 탓이야. 가게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주정꾼을 좋아하지 않는 피트와 부인까지도 웃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은 입을 벌리고 숨이 막혀 닭이 울듯이 웃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쿠퍼가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로리의 부부 집에서 1시간쯤 있으면서 좋지 않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그가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그녀도 웃으면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으며 하루를 일하지 않고 놀아버린 데 대해 탓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정말 어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어머니 같은 말투로 말을 이었다. 가서 주무세요. 제발. 보다시피 우린 바빠요. 일에 방해가 돼요. 손수건이 32장이죠? 비자르 부인, 다시 2장을 더해서 34장. 그러나 쿠퍼는 졸리지 않았다.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시계추처럼 몸을 흔들면서 짓궂은 고집쟁이처럼 웃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비자르를 빨리 보내기 위해 클레망스를 불러 세탁물을 세게 하고 그것을 장부에 적었다. 그런데 키가 크고 약간 망나니 같은 이 여자는 세탁물을 한 가지씩 셀 때마다 그 세탁물 주인의 가난한 내면이나 침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노골적이고 음란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거치는 세탁물의 모든 구멍, 모든 얼룩에 대해서 작업장 특유의 시시껄렁한 농담을 늘어놓았다. 오기스틴은 알아듣지 못하는 척 하면서도 불량 소녀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피트와 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쿠포가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저 여자는 바보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세탁물 따위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피해야 할 일이었다. 제르베즈는 자기 일에 열중하느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넘겨지는 세탁물 하나하나를 장부에 기입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려는 듯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냄새나 빛깔만으로도 세탁물 주인의 이름을 척척 알아내어 장부에 적었다. 이 냅킨은 구제네 것이었다. 그것은 냄비 밑바닥을 닦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었으므로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저 베갯잇은 틀림없이 보슈네 집 물건이었다. 보슈 아주머니가 모든 네일 위에 묻히고 있는 그 포마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마디니에의 플란넬 조끼는 이제는 코에 대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 이 양반은 피부에 지방질이 많았으므로 모직물까지도 색깔이 변했다. 그녀는 그 밖에 다른 특징도 알고 있었다. 각자의 청결성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단 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지나가는 이웃 여자들의 내막, 일주일 동안에 더럽히는 손수건이나 양말, 슈미즈 개수, 또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장소를 몇 조각으로 해지게 만드는 그 버릇까지도 알았다. 따라서 그녀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노처녀 르망주의 슈미즈에 관해서는 수많은 주석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항상 위쪽이 해졌으므로 이 노처녀는 어깨뼈가 튀어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주일이나 입고 있었는데도 조금 더 더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만한 나이도래가 되면 인간은 거의 나무 부스러기처럼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도 물기 한 방울 짜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게에서는 세탁물을 선별할 때마다 이처럼 구투도르 일대를 샅샅이 벗겨 놓는 것이었다. 이건 기가 막히는 물건인데? 클레망스가 새 보따리를 풀면서 외쳤다. 제르베즈는 갑자기 지독한 구역질이 나서 물러섰다. 고드론 부인 거야. 그 여자 것은 도저히 못 참겠어.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서 거절해야겠어. 내가 다른 여자보다 까다롭지는 않아.
지금까지도 여지간히 더러운 것을 만져봤지만 이건 정말이지 못하겠어. 토할 것 같아. 그 여자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속옷을 이렇게까지 더럽히다니. 그러고는 클레망스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이 여공은 이것저것 계속 주석을 붙이며 속옷 구멍에 손가락을 들이밀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빗대며 그 속옷을 명예로운 오물의 깃발인 양 흔들어댔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 옆에는 세탁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눈앞에는 시트와 바지, 식탁보 등 불결한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점점 커지는 세탁물의 수렁 속에서 그녀는 귀여운 금발을 관자놀이에 찰싹 붙이고 팔과 목덜미를 드러낸 채 상기된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세심하고 조심성 있는 안 주인으로서의 침착한 태도와 미소를 되찾고 고드롱 부인의 세탁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냄새도 느끼지 못하면서 숫자가 틀린 곳은 없는지 한쪽 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세탁물을 헤쳤다. 사팔뜨기 오기스티는 난로에 갈탄을 삽으로 퍼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난로의 철판을 벌겋게 달고 놓았다. 기울어져가는 태양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어 가게 안은 불타는 듯 더웠다. 그때 이 더위에 더욱 취기가 오른 쿠포는 갑자기 충동적인 애정을 느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흥분하여 제르베즈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좋은 아내야. 키스를 해줘야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길을 막고 있던 패티코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귀찮게 굴지 말아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제르베즈는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아니다. 그는 단지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녀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패티코트의 더미를 피했으나 셔츠 더미에 또 걸렸다. 그래도 무리를 하여 앞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행주 더미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다. 제르베즈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엉망이 된다고 외치면서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클레망스와 피트와 부인까지 그녀가 잘못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키스가 하고 싶었던 것이니 그것을 하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해요 정말 쿠퍼 아주머니. 비자르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술 주정뱅이 자물쇠이 직공으로 술에 취해서 돌아오면 날마다 마구 두들겨 팼다. 우리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저렇게 군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제르베즈는 마음이 가라앉자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을 뉘우쳤다. 그녀는 쿠퍼를 안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볼을 내밀었다. 그러자 함석 직공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 없이 아내의 젖가슴을 꼭 움켜잡았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당신의 휴미지에서는 굉장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놓아요 간지러워. 당신은 참 바보군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녀는 한층 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는 그녀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세탁물에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켜 쿠퍼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도 싫다고 하지 않고 멍청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이 더러운 세탁물 속에서 입안 가득히 주고받은 키스야말로 그들의 생활이 차차 무너지기 시작한 최초의 추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비자르 부인은 세탁물을 끓이며 2살짜리 딸 랄리 이야기를 했다. 랄리는 이미 다 큰 처녀처럼 철이 들어 혼자 내버려 두어도 걱정이 없었다. 딸은 절대로 울지도 않을 뿐더러 성냥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자르 부인은 결국 키가 큰 몸을 무거운 보따리 밑에서 구부려 세탁물 꾸러미를 하나하나 운반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더워서 다 죽을 것 같아. 제르베즈는 보슈 아주머니의 모자를 매만지기 전에 얼굴을 닦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난로가 벌겋게 달아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오기스틴을 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리미까지도 벌겋게 달궈져 있었다. 그런데도 저 계집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 표정이니 정말 지독한 아이였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무엇이건 반드시 심술궂은 일을 저지르니 말이다. 다리미를 쓰려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르베즈는 삽으로 3번 불 위에 재를 뿌렸다. 그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회전 커튼처럼 천장의 철사줄에 2장의 시트를 걸쳤다. 그러자 가게는 조금 시원해졌다. 방의 온도는 상당히 내려갔다. 시트 건너편에서는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으나 자신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집에 틀어박혀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침실에라도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행동도 자유로웠다. 클레망스는 블라우스를 벗었다. 쿠퍼는 여전히 자러 가지 않겠다고 버텼으므로 거기 있게 했으나 지금은 일을 방해할 때가 아니므로 구석에서 얌전히 있겠다고 약속했다. 저 바보 같은 아이가 또 폴란드 다리미를 어떻게 했나? 제르베즈는 오기스틴에 관해서 중얼거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작은 다리미를 찾아야만 했는데 그것은 엉뚱한 장소에서 발견되곤 했다. 모두들 저 견습공이 일부러 감추는 것만 같다고들 했다. 제르베즈는 겨우 보슈 아주머니의 모자 안을 다렸다. 레이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볍게 다리미로 밀면서 모양을 갖춰 손질을 해놓았다. 그것은 테두리에 매우 복잡한 장식이 붙은 것으로 잔주름과 자수 장식이 엇갈려 있는 모자였다. 그녀는 나무 꼭지에 대를 꽂은 계란 모양의 다리미로 정성을 다해서 말없이 이 주름과 자수 장식을 다렸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담요에 스며드는 다리미의 둔탁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넓은 네모난 작업대의 양 끝에는 여주인과 2 여공과 견속공이 묵묵히 서서 몸을 구부리며 어깨를 둥그렇게 하고 팔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각자의 오른편에는 뜨거운 다리미로 누른 자국이 나 있는 평평한 벽돌을 놓아두었다. 작업대 중앙에는 물이 가득 담긴 움푹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넝마 같은 헝겊과 작은 소울이 담겨 있었다. 앵두술의 빈 병에 꽂혀있는 큰 백합다발은 눈처럼 희고 큰 꽃송이는 왕궁의 정원 한 모퉁이 같은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피트와 부인의 제르베즈는 준비해둔 광주리 속의 냅킨이나 바지, 블라우스, 커프스 등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오기스틴은 코를 치켜들고 날아다니는 파리에 정신이 팔려서 양말이나 행주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기다릴 클레망스는 아침부터 35장째의 와이셔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야 언제나 포도주지. 브랜드는 절대로 안 마셔. 함석 직공이 벼랑간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브랜디는 몸에 해로워. 그것 마시면 안 돼. 클레망스는 철판이 붙어있는 가죽 손잡이를 잡고 난로에서 다리미를 집어들더니 얼굴에 가까이 대어 충분히 달구어졌는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그것을 평평한 벽돌에 문질러 허리에 찬 헝겊으로 닦아낸 다음 35장째 셔츠에 달려들었다. 먼저 어깨와 양쪽 소매부터 다리기 시작했다. 어머, 쿠퍼씨. 그녀는 잠시 후 말했다. 브랜디를 가볍게 한잔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전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취해버리는 것도 재미있고요. 틀린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죽는 일 따위를 생각하다니 시시하게. 우울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피트와 부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쿠퍼는 일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브랜드를 마셨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냈다. 그는 자기의 목숨과 아내,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서 자기의 몸에는 한 방울의 브랜디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클레망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에 숨을 불어주며 냄새를 맡도록 했다. 그러고는 코를 그녀의 드러난 어깨 위로 가져가더니 웃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클레망스는 와이셔츠에 등을 접어 양쪽에 살짝 다리미를 대고서 소매와 칼날을 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자꾸만 달려들어 주름 잡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풀칠을 다시 하기 위해 움푹한 접시 속에 소를 집어들어야 했다.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렇게 치근거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녀를 내버려 둬요.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린 바쁘다고요. 아시겠어요? 제르베즈가 조용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녀들은 바빴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그것이 그의 탓은 아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보지도 못한단 말인가. 멋쟁이 클레망스, 그녀는 정말 날씬한 팔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불과 이수의 옷을 벗고 사내들에게 그것을 만지게 했지만 아무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여공은 이제는 술 취한 사내의 저속한 아첨을 들으면서 웃었다. 그러고는 함께 농담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그는 와이셔츠를 들고 여자를 놀려댔다. 그러니까 그녀는 언제나 와이셔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고 말고 그녀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녀는 남자의 와이셔츠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몇백 번이나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이 근처의 금발머리 사내도 갈색머리 사내도 그녀의 손을 거친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이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웃으면서 일을 계속했다. 앞자락에 벌어진 곳으로 다리미를 넣어 등에 폭이 넓은 주름을 5개씩 평평히 잡았다. 그러고는 앞자락에도 다리미질을 하고 거기에도 5개의 주름을 잡았다. 여기가 앞으로 늘어져서 깃발처럼 펄럭인단 말이죠.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처럼 이 말이 우습게 생각된 것이다. 모두들 이 계집애를 꾸짖었다. 코울릭의 계집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웃어댔기 때문이었다. 클레망스가 그녀에게 다리미를 건네주었다. 다리미가 풀 먹인 세탁물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견습공이 그것으로 다시 행주와 양말을 다려서 끝까지 썼다. 그런데 그 계집애가 그것을 잘못 받아서 손목을 빨갛게 대고 말았다. 그녀는 훌쩍훌쩍 울었다. 클레망스가 일부러 대게 했다고 마구 대들었다. 클레망스는 셔츠의 앞자락을 다리기 위해 잘 달궈진 다리미를 가지러 가서는 계속 그런 소리를 하면 두 귀를 다리미로 밀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견습공은 곧 울음을 그쳤다. 그동안 그녀는 앞자락에 모직 헝겊을 밀어놓고 풀기가 스며 나와서 마르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다리미질을 했다. 셔츠의 앞면은 빳빳한 종이처럼 굳어지면서 윤이 났다. 에이, 빌어먹을. 쿠퍼는 주정뱅이의 끈질긴 습성으로 그녀 뒤에서 발을 굴렸다. 그는 기름이 마른 도르래 같은 소리를 내면서 웃고 발돋움을 했다. 클레망스는 작업대에 찰싹 달라붙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꿈치로 허공을 휘저으며 목을 구부리고 있었다. 노출된 육체가 부풀어 오르고 두 어깨는 아름다운 피부 밑에서 맥박치고 있는 근육의 완만한 움직임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가슴은 늘어진 셔츠의 장밋빛 그늘에서 땀에 젖어 물룩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들을 만져보려고 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러지 못하게 해줘요, 정말. 자꾸 이러시면 난 가버리겠어요. 이렇게 치근거리는 건 싫다고요. 제르베즈는 보슈 아주머니의 모자를 린넨으로 덮은 모자들 위에 놓고 작은 다리미로 레이스에 잘게 둥근 단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마침 그때 함석 직공이 다시 손을 뻗어 슈미즈 속을 더듬고 있었다. 쿠퍼, 당신은 정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빵을 찍어 먹지 않고 잼만 자꾸 먹으려는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매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빨리 가서 주무세요. 그렇게 하세요, 쿠퍼 씨. 그게 좋겠어요. 피트와 부인도 말했다. 좋고 말고. 당신도 정말 바보로군. 그럼 농담도 한마디 못한다는 거야? 여자들은 다 나를 알고 있어요. 난 한 번도 여자에게 난폭한 짓은 안 했어. 여자를 꼬집는 일은 간혹 있지만 그러나 그뿐이야. 단지 여자에게 경의를 표할 뿐이야. 그리고 말야, 물건들을 늘어놓는 것은 골라 잡으라는 것 아냐. 봐, 지금 키다리 금발 아가씨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놓고 있잖아. 그건 안 될 말이야. 그러고는 클레망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에바 아가씨, 당신이 새침 떨고 있는 건 잘못이야.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다면. 그러나 그는 더 계속 할 수가 없었다. 제르베즈가 그리 거칠지는 않았으나 한 손으로 그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게 안쪽에 있는 침대로 그를 밀어버리자 그는 장난으로 몸을 뒤틀었다. 그는 입에서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잠을 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기다리 금발 아가씨가 잠자리를 녹여주지 않으면 싫다고 말했다. 제르베즈가 신을 벗기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약간의 잔소리를 하면서 옷을 벗겼다. 그녀가 바지를 끌어당기자 그는 하는 대로 내맡기면서 침대에 나자빠진 채로 웃어댔다. 그러고는 발버둥을 치면서 그녀가 자기를 간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아이들처럼 자상하게 토닥거려 주었다. 이제는 편안히 자겠지. 그러나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클레망스에게 외쳤다. 에바 아가씨, 이리 와요. 기다릴게. 제르베즈가 가게로 돌아오자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클레망스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있었다. 까닭은 난로 위에 다리미가 더러워져 있는 것을 피트와에게 들켰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다리미를 쓰다가 블라우스 한 장을 새까맣게 더럽히고 말았던 것이다. 클레망스는 그 다리미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오기스틴을 몰아세우며 바닥에 풀이 눌러붙어 있는데도 그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신에게라도 맹세하듯이 다짐했다. 그래서 견습공이 이 엄청난 거짓말에 화를 내고 그녀의 옷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늘씬하게 얻어맞았다. 사팔뜨기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리미 바닥을 긁어내고 양초로 문지르고 닦아서 깨끗이 소지했다. 그러나 그녀는 클레망스를 뒤를 지나갈 때마다 입에 침을 모아가지고는 한꺼번에 뱉었으며 그것이 치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모자의 레이스에 둥근 단을 붙이는 일을 계속했다. 다시 조용해지자 뒤편의 침실에서 쿠퍼의 퉁명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쾌한 듯이 혼자 웃으면서 띄엄띄엄 말하고 있었다. 바보야, 우리 마누라는 나를 재우려 하다니 여간 바보가 아니야. 대낮에 졸리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제르베즈는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제야 그가 두 장의 담요 위에서 잠을 자며 술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았다. 그러고는 둥근 단을 붙이는 작은 다리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재빠르게 밀면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양반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화를 낼 수도 없다고. 거칠게 다뤄도 소용없고 하자는 대로 비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 그 편이 빠르고 또 나도 빨리 진정이 되거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한잔하기만 하면 모두 여자를 보러 간다지만 그 양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거든. 모두들 놀려대긴 해도 말이야. 알겠어, 클레망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너도 술 취한 남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잖아. 어미 아비도 죽일지 모르는 판인데 말이야.
난 진심으로 그 양반을 용서하고 있어요. 우리 집 양반도 세상 남자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녀는 쿠퍼의 탈선에는 이제 만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별로 열을 올리는 일도 없이 중언부언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애정을 이것저것 늘어놓았지만 자기 집에서 여공의 엉덩이를 꼬집는 것쯤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입을 다물자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고 마음도 더 이상 심란해지지는 않았다. 피트와 부인은 세탁물을 한 장씩 새로 시작할 때마다 작업대에 둘러놓는 삼배천 밑에 밀쳐져 있는 광주리를 꺼냈다. 그러고는 다리미질을 다하면 가느다란 팔을 올려 그것을 선반 위에 얹었다. 클레망스는 35장째의 와이셔츠에 주름을 다 잡고 있었다. 일거리는 넘쳤다. 아무리 서둘러도 11시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 작업장에서는 달리 정신을 빼앗기는 일도 없이 열심히 다리미만 밀고 있었다. 드러난 팔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장밋빛 그림자가 새하얀 세탁물 위에서 어린거렸다. 다시 난로에 갈탄이 채워졌다. 태양빛은 시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와 난로 위에 가득히 비추고 있었다. 그 뜨거운 광선 속에서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오르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난로나 식탁보 밑에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빴다. 사팔뜨기 오기스트는 침이 말라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고 있었다. 너무 달궈져 버린 난로와 달구어진 다리미에서 냄새가 풍겨왔다. 어깨가 떨어져 나가도록 일을 하는 네 여자의 머리나 축축한 목덜미도 꽤 심한 냄새를 풍겨 미미하지만 기분 나쁜 목욕탕 같은 냄새가 났다. 큰 백합의 꽃다발도 빈 유리병의 물속에서 매우 맑고 강렬한 향기를 풍기면서 시들어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다리미와 난로를 긁어대는 소리 속에서 쿠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와서 격렬한 작업에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곤드레가 된 다음 날 함석직공은 숙취로 그날 하루는 머리도 빗지 않고 역한 냄새가 나는 입김을 뿜으면서 부어오른 턱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늦잠을 자서 8시에야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침을 뱉으며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할 것인가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날도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치고 말았다. 아침에 그는 다리가 천근같이 무겁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것은 몸에 해로운데 자기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술꾼들이 팔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갖가지 잡다한 일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끝내는 옴짝달싹할 수 없이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 한창 나이에 목로주점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심을 먹고 나자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옷을 찾아 입었다. 그는 간단히 한잔했을 뿐이라고 어제의 술판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는 달리 언제까지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악마와 같은 완력으로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남김없이 마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후 내내 동네 근처를 돌아다녔다. 제르베즈는 그가 여공들에게 성가시게 굴면 20수를 주어서 밖으로 내보내버렸다. 그는 집을 빠져나오자 부하 소니에르가의 작은 사양 고양이 집으로 담배를 사러 갔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언제나처럼 절인 살구를 먹었다. 그리고 구투도르가의 모퉁이에 있는 프랑소와의 가게에서 20수의 돈을 써버렸다. 거기에는 목을 촉촉하게 축여주는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다. 그곳은 원래는 도박장이었던 곳으로 가게는 천장이 낮고 우중충했으며 검게 그을린 옆방에서는 수프를 팔았다. 그는 저녁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어 뺑뺑이 판을 돌려 술래기를 했다. 그는 프랑스와 가게에 부탁하여 술값 계산서를 아내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놓고 있었다. 보석에 깐 전날에 때를 벗기려면 약간은
포석을 씻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 잔의 포도주는 2잔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평소 그는 매우 쾌활한 사람이고 또 여자를 못살게 구는 것도 아니며 그저 장난을 치며 시시덕거리는 것을 좋아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취했을 때도 얌전히 있으면서 알코올에 절어 술이 깰 데가 없는 사내들의 추태를 매우 경멸했다. 그는 마시되 새처럼 명랑하고 상냥하게 되어 돌아오곤 했다. 당신 애인 봤어? 요즘 잘 보이지 않던데 내가 데리러 가야 하나? 그는 이따금 반농담조로 제르베즈에게 물었다. 애인이란 구제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사실 그는 일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을 경계하며 그다지 자주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세탁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보도를 자주 지나가기도 했다. 이 가게 안쪽에는 알맞은 구석이 있어 그는 거기서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그가 결심을 한 듯이 밤에 저녁을 먹고 나서 찾아와서는 구석의 자리를 차지했다. 절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입을 다물고 시선을 제르베즈에게 고정시키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면 입에서 파이프를 떼고 웃곤 했다. 토요일 밤에도 그는 작업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업에 열중하며 영화 구경을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이었다. 여공들은 때때로 새벽 3시까지 일을 했다. 램프가 철사줄에 매달려 천장에 걸려 있었다. 램프의 갓은 밝은 빛에 큰 동그라미를 던지고 있어 그 속에서 세탁물은 눈처럼 부드러운 순백함을 드러내고 보이고 있었다. 견습공이 가게의 덧문을 내렸다. 그러나 7월의 밤은 찌는 듯이 더웠으므로 거리를 향한 문은 열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여공들은 단추를 풀고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들의 미끈한 피부는 램프에서 비치는 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났다. 특히 살이 찐 제르베즈의 어깨는 새하얀 명주처럼 빛나고 목덜미는 갓난 애들처럼 주름이 잡혀 있었다. 구제는 그 작은 주름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었다. 그만큼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난로에 강한 열기로 달궈진 다리미 밑에서 김을 올리고 있는 세탁물의 냄새를 느꼈다. 가벼운 현기증이 일자 생각하는 일도 둔해졌다. 눈은 드러난 팔을 바삐 움직이며 이 근처 사람들에게 성장을 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가게 주위의 집들은 고운한 잠에 떨어져 깊은 휴식의 침묵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12시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다시 1시, 2시 종소리가 울렸다. 마차도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이제 인적이 끊긴 깜깜한 거리에는 이 가게의 입구에서 비치는 오직 한 줄기의 빛만이 비쳐나와서 노란 천을 땅에 펼쳐놓은 것처럼 보였다. 가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남자 하나가 다가와 옛 광선을 가로질러 가면서 다리미 소리에 놀라 목을 내려서는 갈색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속에서 가슴을 드러낸 여공들의 모습을 잠깐 훔쳐보고 갔다. 구제는 제르베즈가 에티엔느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쿠포의 구타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 곳으로 생각하여 그 아이를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볼트 공장에 취직시켰다. 볼트를 만드는 작업은 지저분한 철공소에서 날마다 같은 철제를 두들기는 몸이 건조한 일이어서 실증이 나기도 하고 매력 있는 직업도 아니었으나 돈은 꽤 벌 수 있었다. 적어도 하루에 10프랑에서 12프랑은 벌 수가 있었다. 소녀는 그때 12살이었으므로 이 직업이 그에게 적합하다면 곧 시작할 수도 있었다. 에티엔느는 이렇게 해서 세탁부와 대장장이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밧줄이 되었다. 대장장이는 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일을 잘한다고 보고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서 구제가 제르베즈에게 반했다고 말했다. 그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처녀처럼 얼굴에 부끄러움의 꽃이 피어 두 볼을 붉은 가지의 선명한 빛깔로 물들였다. 아, 저 가엾은 젊은이.
그는 여자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절대로 괴롭히는 말도 하지 않았다. 불결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으며 음란한 말을 하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도 예의 바른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는 않았으나 성처녀처럼 깨끗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무슨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녀는 곧 대장장이를 생각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었다. 단둘이 있을 때도 그들은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를 띠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마음속에서 느낀 것을 밖으로 내 말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추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성적인 사랑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가만히 있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나가 온 집안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이제 6살이 되었는데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장난꾸러기 계집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거추장스러운 이 딸 아이를 조스가 운영하는 볼롱소가의 작은 기술학교로 아침마다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나나는 거기서 다른 친구들의 옷끈을 뒤쪽에서 맞잡아 매이기도 하고 여 선생의 담배 쌈지에 재를 채워넣기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장난을 생각해냈다. 조스는 이 계집애를 2번이나 퇴교시켰으나 한 달에 6프랑의 수입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 다시 데려갔다. 수업이 끝나면 나나는 지금까지 갇혀있던 분풀이로 현관 아래나 안뜰에서 실컷 장난을 쳤다. 너무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다리미 여공들이 그곳에서 나가서 놀도록 한 것이다. 그녀는 거기서 보슈의 딸 폴리느나 제르베제 옛날 여주인의 아들인 빅토르와 다시 어울렸다. 빅토르는 키가 큰 멍청이로 작은 계집애들과 놀기를 좋아했다. 포코니에 보이는 쿠포 부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자기 쪽에서 아들을 나가 놀도록 했다. 더구나 이 건물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끓었다. 아이들은 도둑질을 하는 새떼처럼 언제나 4개의 계단을 뛰어 짹짹거리면서 거리 바닥으로 내려왔다. 고드롱 아주머니만 해도 혼자서 9아이를 낳았다. 금발도 있고 갈색도 있고 고수머리도 있었다. 코울리개들이 바로 턱까지 닿는 바지를 축혀 입고 양말을 구두 위에 늘어뜨리고 웃옷은 떨어져서 꾀죄죄한 하얀 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6층에 사는 또 한 사람의 빵 배달을 하는 여자는 7을 낳았다. 그래서 모든 방에서 아이들을 떼를 지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비가 올 때면 떼국이 씻겨 내려가는 빨간 콧배기의 이 장난꾸러기들 가운데는 키가 커서 실처럼 생긴 놈, 살이 쪄서 어른처럼 배가 나온 놈, 또 작은 놈으로는 요람에서 방금 내려온 듯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놈, 앞으로 달려가려 해도 네 발로 엉금엉금 길 수밖에 없는 놈들이 들끓었다. 나나는 이 아이들의 대열에서 단연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보다 2배나 키가 큰 계집 애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복종하고 편을 드는 폴리느와 빅토르에게만 그 권력을 얼마간 위임해 놓고 있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왈패 같은 계집애는 언제나 엄마 놀이를 하자고 해놓고는 가장 조그만 아이의 옷을 벗겼다가 입히기도 하고 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 아이들을 마구 주물러 대곤 하여 행시 나쁜 어른처럼 변덕스런 횡포를 자행했다. 그녀의 지휘하에 행해지는 갖가지 놀이는 모두 어른들의 호된 꾸지람을 받을 만한 것뿐이었다. 이 꼬마 부대는 염색집이 물감을 풀어놓는 물속을 걸어다니며 무릎까지 붉고 푸른 물감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또 자물쇠 공장에 들어가서는 못이나 줄가루를 훔쳤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면 목공소에 들어가 그 유쾌하게 짝이 없는 산더미 같은 대패밥 속에서 볼기짝을 내놓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었다. 앞마당은 바로 그녀의 영토였다. 마구 뛰어다니는 작은 구둣발 소리와
한 무리가 뛰어갈 때마다 울려오는 드높은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어느 날 그들은 앞마당에서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열을 지어 지하실로 뛰어들어가 구르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복도를 지나 다시 계단을 내려가 다른 복도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고함을 지르면서 구석구석에서 놓여나온 해로운 짐승처럼 뛰어다니며 거대한 건물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보슈 아주머니가 외쳤다. 정말이지 저렇게나 놔놓았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고 야단들이지. 아이들은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핀 버섯처럼 가난 속에 피는 것이라고 보슈가 말했다. 관리인 여자는 하루 종일 고함을 지르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애들을 쫓아다녔다. 그녀는 나나가 컴컴한 지하실에서 의사놀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린느를 때리면서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는 지하실의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다. 이 장난꾸러기 계집애는 아이들을 막대기를 가지고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녀는 관리실 앞에서 보슈 아주머니의 한쪽 남학신을 훔쳐왔다. 그녀는 그것을 실에다 메어 마차처럼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 빅토르는 또 제 나름대로 그 남학신에 감자 껍질을 채워 넣을 것을 생각해냈다. 잊고 행렬이 이루어졌다. 나나가 선두에 서서 남학신을 끌었다. 볼리누와 빅토르가 그 좌우에서 나란히 걸어갔다. 아이들의 무리는 큰 놈이 앞에 서고 작은 놈은 그 뒤에 서서 서로 밀치고 줄을 짓고 따랐다. 치마를 입은 조그만 아이가 구멍이 난 장화 크기만한 모자를 귀까지 덮어 쓰고 맨 끝에 따라 붙었다. 행렬은 오, 아 하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어있는 무슨 슬픈 노래를 불러댔다. 나나가 장례식 놀이를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감자 껍질이 시체였다. 앞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들은 그것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엄중히 경계를 하고 있던 보슈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려고 방에서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것을 알아차리자 아니 내 남학신 하고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 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녀는 닥치는 대로 주먹을 먹였다. 나나의 두 볼을 때리고 나서 자신의 남학신을 가져가는데도 잠자고 있었던 바보 같은 딸 볼린느를 발길로 걷어찼다. 마침 그때 제르베즈는 공동 수도에서 통에 물을 깃고 있었는데 나나의 코에서 피가 나고 숨이 막혀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하마터면 관리인 여자의 머리를 잡아챌 뻔했다. 제르베즈는 황소를 패듯 어린아이를 패다니 너무나 무지막지한 쓰레기 같은 여자 같으니 하고 말했다. 당연히 보슈 아주머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런 깡패 같은 계집애는 집에 가두어두고 자물쇠를 채워놓아야지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보슈가 관리실에서 나와서 아내에게 그런 더러운 것들하고는 싸울 것 없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외쳤다. 그래서 두 집 사이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사실 보슈 부부와 쿠퍼 사이에는 지난 한 달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원래가 인심 쓰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일이 있을 때마다 포도주니 수프니 오렌지니 과자니 하는 것들을 보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지기 여자가 샐러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에 남은 사탕무가 든 민들레 샐러드를 관리실로 가져갔다. 그러자 이튿날 보슈 아주머니는 뜻밖에도 자기네는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얻어먹을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민들레 샐러드를 버리더라는 노처녀 르망주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후 제르베즈는 포도주도 수프도 오렌지도 과자도 일체의 선심을 그만두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마치 쿠포 부부가 자기 것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제르베즈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결국 그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심을 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않았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나쁜 습관에 젖지 않게 하면서도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관리인 여자는 그녀를 죽여버리기라도 할 듯이 나쁜 욕을 하고 다녔다. 10월에 집세를 지불할 때 그녀는 세탁부가 군것질을 좋아하는 여자에서 있는 대로 먹어 치워버리고 집세를 하루 연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주인 마레스코에게 마구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다지 예의가 바른 편이 아닌 마레스코가 모자도 벗지 않은 채 가게로 들어와서 집세를 채근했다. 집세는 물론 그 자리에서 집을 대었다. 당연히 보슈 부부는 로리의 부부에게도 접근했다. 지금 그들은 관리실에서 화해의 감격에 젖어 로리의 부부와 함께 먹고 마셨다. 절름발이만 없었다면 절대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보슈 부부는 그 여자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것 같았다. 로리의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도 알 것 같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지나가면 그들은 문간에서 일부러 냉소를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르베즈는 로리의 집에 들러야 했다. 67이 된 쿠퍼 어머니 문제 때문이었다. 쿠퍼 어머니는 그 즈음 시력을 거의 잃었다. 다리도 도무지 쓸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집에서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제르베즈는 그 나이 많은 노파가 아들과 딸이 셋이나 있는데도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서 멈둘 곳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쿠퍼는 로리오에게 그 의논을 하러 가기를 거절하면서 제르베즈에게 가면 이야기가 잘 될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따라서 그녀는 거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분노를 아는 채 로리의 그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태풍처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리의 부부와 만난 첫날 그렇게도 냉정히 자신을 맞이했던 그날 밤 이후 그 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색이 바랜 모직천이 침실과 작업장을 막고 있어서 그 기다란 방은 마치 장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안에서는 로리에가 작업대에 구부리고 앉아 꿀론느 사슬고리를 하나하나 짚고 있었고 마누라는 바이스 앞에 서서 금줄 제조기에 낀 금철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것은 조그마한 화덕이나 대낮의 햇빛 아래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래요, 나예요.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놀랐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일이나 당신의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어머니에 관한 일 때문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빵 한 쪽을 구걸해도 그대로 둬야 하는가를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어렵쇼. 나타나셨군. 뻔뻔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로리의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등을 돌려 올케의 존재 따위는 일부러 무시하듯 다시 금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로리에가 파리한 얼굴에 쳐들고 외쳤다. 무슨 말이요? 그러고는 이야기의 내용을 납득하자 다시 계속했다. 또 흉이군. 장모님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눈물겨운 구걸을 하는 것은 가엾은 일이지. 그러나 그저께는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갔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큰 부자는 아니니까 장모님이 다른 곳에서 무슨 말을 한다면 바로 거기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런지. 나는 여러 가지 말을 물어보는 것은 질색이야. 그는 다시 사슬을 집었다. 그러고는 역시 등을 돌리면서 볼멘 소리로 덧붙였다. 모두들 한 달에 100수씩 내겠다면 나도 100수씩 내겠소.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의 쌀쌀한 태도를 보자 마음이 가라앉고 냉정해졌다. 이놈의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불쾌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금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마른 목골 나무바닥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분별 있는 태도로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다. 한 사람이 100수씩 낸다면 15프랑 밖에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적어도 그 3배는 필요하다. 그러나 로리에는 반대했다. 한 달에 15프랑을 어디서 훔쳐오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집에 금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장모님에 관한 험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커피를 마시려 했다. 그녀는 술도 마셨다. 그리고 제법 재산이 있는 사람과 같은 요구를 했다. 물론 누구나 안락하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한 푼의 저축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사치스러운 욕망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는가? 게다가 쿠퍼 어머니는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도 아니다. 접시에 담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눈이 잘 보였다. 말하자면 그녀는 매우 교활한 노파다. 게으름을 피울 작정인 것이다. 설사 자신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타협적인 태도로 침착하게 그러한 그릇된 견해와 싸워 로리의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 쪽은 이제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누라 쪽도 화덕 앞에서 회초산이 가득 든 긴 손잡이가 달린 냄비에 삿을 한 가닥을 갈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100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작업장의 침침한 먼지 속에서 몸을 구부린 채 군데군데 기름이 묻은 옷을 걸치고 자유롭지 못한 자세로 기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 마치 그 낡은 기계처럼 우직하고 메마른 인간으로 굳어버린 2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그래요. 나도 그 편이 좋아요. 돈은 내지 말아요. 어머님은 내가 맡겠어요. 알겠어요? 나는 지난번에 고양이를 1마리 주었어요. 당신네들 어머니도 주울 수 있다고요. 나는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해드리겠어요. 커피건 술이건 다 드리고 말고요. 정말 이렇게도 치사한 사람들은 처음 보겠어. 로리의 부인이 갑자기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그 회초산을 올케의 얼굴에 던지려고나 하듯이 냄비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빠른 소리로 내었다. 나가! 안 나가면 혼날 줄 알아. 단 100수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 한 푼의 돈도 낼 수 없어. 한 푼도. 그렇지. 어머니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내가 주는 100수로는 맛있는 것이나 사 먹을 작정이지? 어머니가 오거든 그렇게 말해줘. 굶어 죽는다고 해도 물 한 잔도 줄 수 없다고. 빨리 꺼져버려. 별 미친년을 다 보겠군. 제르베즈는 힘껏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이튿날 그녀는 시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다. 침대는 나나가 자고 있는 둥근 천창에서 햇빛이 비춰오는 큰 골방에 놓았다. 시어머니의 가구라고는 이 침대와 더러운 세탁물을 넣어두는 호두나무로 만든 헌 장롱, 탁자가 하나, 의자가 2개뿐이었으므로 이사하는 데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탁자는 팔아버리고 의자 2개는 짚을 넣어 속을 갈아 끼웠다. 노파는 고생을 안 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옮겨왔고 그날 밤부터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으므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르라가 쿠퍼 부부와 화해를 하자 로리의 부부는 더욱 화가 났다. 어느 날 조화사와 금사슬줄을 만드는 2 자매는 제르베즈의 일로 해서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언니는 대담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제르베즈의 태도를 칭찬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자 놀려주고 싶어 제르베즈의 눈이 매우 아름다워 종이라도 되면 불을 붙일 수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 사람은 그 일로 주먹다짐을 한 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르라는 밤마다 가게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 클레망스의 음란한 농담을 은근히 즐겼다. 3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몇 번이고 싸우고 화해를 했다.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나 보시오 부부, 그 밖에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만약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멋대로 하라지. 그녀는 꿈꾸던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 근처에서 그녀와 같이 계산이 정확하고 인색하지 않으면서 물건 값을 깎지 않는 단골은 그리 흔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빵은 푸아소니에르가의 구둘루 부인 가게에서, 고기는 볼롱소 거리의 뚱뚱한 샤를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식료 잡화품은 구투도르가의 그녀의 세탁소와 거의 마주보고 있는 르롱그르의 가게에서 사다 썼다. 길모퉁이 술집 주인인 프랑소와는 포도주를 50병들이 바구니로 배달해 주었다. 마누라가 남자한테 꼬집혀서 허리 부근에 항상 푸른 멍이 들어있을 것이 뻔한 이웃집의 비구루는 도매값으로 그녀에게 갈탄을 팔았다. 상인들은 그녀와 거래하면 이익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친절한 태도로 정직하게 거래했다. 그래서 그녀는 헝 구두를 신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나가도 사방에서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기 집에라도 있는 기분이었다. 인근 거리는 마치 보도와 같은 평면에 입구를 단 자기네 집의 자연스러운 부속물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흐뭇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는 음식을 사러 나가서는 건물의 반대쪽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 영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지가 낀 유리창이 있는 넓은 가게로 때 묻은 유리를 통하여 안뜰에 비치고 있는 둔탁한 햇빛이 보였다. 또 접시나 사발을 손에 든 채 1층 창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서는 구두 수선집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흐트러진 침대며 마루에 널려있는 누더기며 다리가 짝짝이로 된 요람이며 검은 물이 가득 담긴 송진 그릇 따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이웃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맞은편에 프로코트를 입고 의젓한 풍채로 쉴 새 없이 가느다란 도구로 시계를 매만지고 있는 신사였다. 이따금 그녀는 거리를 가로질러 인사하러 가서 찬짝만한 좁다란 가게 안에서 자그마한 비둘기 시계가 추를 바삐 흔들면서 일제히 때 아닌 시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분 좋게 웃곤 했다.